공포스러운 광경. 아들이 부모님을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하여 식량으로 요리. 한 아들은 부모를 살해하기 위해 3개월 이상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친구를 설득해 공범으로 끌어들였으며 함께 칼, 냉장고, 전자레인지, 밥솥을 구매하며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사건 당일, 아들은 부모를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했고 두 공범은 함께 부모의 목을 베어 살해했습니다. 끔찍한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용의자는 피해자의 시신을 절단하고 소금을 뿌린 뒤 일부 신체 부위를 전자레인지에 데워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이 범죄는 사건 발생 15일 후 경찰이 아들의 아파트에 있는 대형 냉장고에서 부부의 머리를 발견하면서 밝혀졌습니다. 그는 나머지 시신을 바다에 버리거나 들판에 흩뿌릴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그는 워츠업 채팅 그룹 HK타켄에서 자신의 행동을 자랑하며 범행의 세부 사항과 동기를 친구들에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살인과 시신 유기에 대한 소름 끼치는 세부 사항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은 왜 부모를 살해했을까요? 더 깊이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파헤치는 여정에 앞서 채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충격적인 범죄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3월 7일 목요일, 두 형제가 서구경찰서를 찾아와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신고자들은 주가인과 주가일홍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5일 전 집을 나선 후 실종되었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즉시 두 아들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실종된 아버지 주인키 65세는 마지막으로 진한 파란색 조끼, 긴 소매 셔츠, 청바지, 테 없는 안경을 착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실종된 어머니 소우이 씨 62세는 연한 회색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두 사람 모두 크로스백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주가일홍에 따르면 부모는 중국 본토로 여행을 갈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차역, 페리 터미널, 공항에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집에서 랭안 플레이스 몰까지의 경로에 주목하며 지역 상점, 주민, 행인들에게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주 형제는 부모의 흔적을 찾기 위해 집 근처 거리도 수색했습니다. 심지어 부모의 사진과 정보를 담은 전단을 인쇄해 그들이 갔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배포했습니다. 이틀 후인 3월 9일, 주가잉은 소셜미디어에서 부모를 찾기 위한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실종된 부모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주가잉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중의 도움을 받아 부모를 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형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부부의 여행 기록을 확인한 결과 최근 출국한 적이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초기에는 경찰이 이 사건을 몸값 요구를 위한 납치 사건으로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들들이나 친척, 친구들에게 납치범으로부터 몸값 요구가 없었기에 이 가설은 배제되었습니다. 부모가 출국하지 않았다면 경찰은 그들이 홍콩 어딘가에서 하이킹을 갔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이킹 도중 산길에서 떨어지거나 심지어 강도와 살인을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종 당시 그들이 입고 있던 옷, 평범한 청바지와 간단한 크로스백은 하이킹이나 여행 계획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주가일홍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 소우이 씨는 항상 꼼꼼했다고 합니다. 만약 여행을 계획했다면 반드시 자녀들에게 알렸을 것입니다. 그녀는 심지어 보험을 가입했는지, 보험 증권이 어디에 있는지와 같은 세부 사항도 알려줬다고 합니다. 또한 며칠 동안 떠나 있을지, 언제 돌아올지에 대해 자주 연락했다고 합니다. 주가일홍은 부모가 하이킹을 가지 않았다면 광둥 오페라 수업에 참석하거나 친구들과 차를 마시거나 이전 직장 동료들과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그의 동생 주가잉이 부모의 은행 계좌를 확인했을 때 최근 거래는 없었으며 집에 있던 현금도 그대로였습니다. 또한 부모를 최근 만난 사람 중 그들을 보았다고 보고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가일홍의 부모 실종 소식은 곧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은 후 몇몇 날카로운 네티즌들은 주가일영의 표정이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눈은 때때로 시선을 피하는 듯 보였으며 일부러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인터뷰 중 그는 심지어 미소를 지어 부모의 실종에 진정으로 걱정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일부 네티즌들은 이 부부가 실종된 것이 아니라 아들 주가일영에게 살해당했을 가능성을 대담하게 제기했습니다. 사실 홍콩 경찰은 이미 주가일영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부모는 3월 2일 그와 함께 차를 마신 후 실종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랭암 플레이스 몰의 모든 CCTV 영상을 검토한 결과 그날 주가일영과 그의 부모가 그곳에 나타난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 가족은 서안의 주거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은 부모가 3월 1일 집을 떠나는 것을 보았으나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형 주가이 흥의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3월 1일 아침 주가이 흥은 일찍 출근하며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했으나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부모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주가이 흥은 동생 주가이렁에게 부모님이 어디에 갔는지 물었습니다. 주가이렁은 부모님이 오후에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옛 추억을 나누러 나갔다고 대답했습니다. 주가이 흥은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삶을 즐길 수 있는 시기이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여행하거나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오시기를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3월 2일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에도 부모님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주가이 흥은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마침 집에 돌아온 동생 주가이렁이 이를 막았습니다. 주가이렁은 부모님이 이틀간 중국 본토로 여행을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급하게 떠났으며 형에게 나중에 알려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가이 흥은 동생의 설명을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여행을 즐기기는 했지만 항상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두 아들에게 여행 계획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님은 언제나 자녀들에게 여행 계획을 미리 통지했으며 이런 관행이 과거에 한 번도 누락된 적이 없었습니다. 주가이 흥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동생이 부모님의 상황에 대해 안심시키는 말을 해서 더 이상 묻지 않고 부모님이 돌아와 설명해 주시길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3월 7일 5일이 지나도 부모님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주가이 흥은 부모님과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수색 노력은 헛수고였습니다. 결국 그는 동생과 함께 경찰서로 가서 부모님의 실종을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고 내용의 불일치로 인해 경찰은 만약 주인 키와 소우 이 씨가 외부에서 불행을 겪지 않았다면 주가이렁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중대범죄팀을 구성하고 주가이렁을 용의자 목록에 추가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지 일주일 후 3월 14일에 중대범죄팀은 수집된 단서를 바탕으로 주가이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중 주가이렁은 부모님이 본토로 여행을 갔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곧 이상한 점을 감지했습니다. 사건을 설명하는 동안 주가이렁은 불안해 보였고 시선을 피하며 반복적으로 물을 마시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주가이렁이 부모님의 행방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주요 용의자가 되었지만 경찰은 그의 실종 사건 연루를 입증할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경찰은 수사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올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주가이렁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온라인 게임 테켄에서 친구였습니다. 전화한 사람은 오후 7시경 주가이렁이 테켄 채팅 그룹에서 부모님이 실종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모님을 살해했다고 고백했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주가이렁은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사이코패스였어. 정상적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감정을 경험해왔고 공감 능력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느낄 수 없어. 나는 부모님에 대해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고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길 원하지 않았어. 이 단서 외에도 경찰은 비슷한 여러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중 한 제보는 주가일홍의 지인으로부터 나왔는데 그에 따르면 부모님이 실종된 날 오후 주가일홍이 워츠업을 통해 그들을 살해했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지인은 형 주가의 흥이 범행을 알고 있는지 물었고 주가일홍은 그의 형이 한꺼번에 세 가족 구성원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놀라게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즉 부모님과 동생까지 포함하여 주가일홍의 사촌 티우잉칸 역시 경찰에 주가일홍이 부모님을 살해했다고 자신에게 털어놓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형 주가의 흥도 제거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3월 7일 티우잉칸은 주가의 흥으로부터 삼촌과 숙모의 실종 소식을 전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3월 11일 티우잉칸과 그녀의 부모는 실종된 부모님을 찾기 위해 주 형제를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 주가일홍의 행동은 완전히 정상적이었으며 부모님 실종에 대해 아무런 걱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들은 그룹으로 나뉘어 수색에 나섰고 주가일홍은 심지어 사촌 티우잉칸에게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3월 14일 주가일홍은 티우잉칸에게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다며 만나자고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그들이 만나지 않으면 진실을 밝힐 기회를 영영 놓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메시지에서 주가일홍은 그녀가 자신을 세상과 연결시키고 그것에 대해 미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준 유일한 사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읽은 티우잉칸은 사촌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가능성을 생각하고 즉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주가일홍은 그날 오후 부모님 실종 사건에 관한 중대범죄팀의 신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촌과의 만남을 자정으로 미뤘습니다. 그날 밤 티우잉칸은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했지만 주가일홍은 늦게 왔습니다. 결국 자리에 앉은 그는 그녀에게 기독교는 살인자를 용서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대화 중 주가일홍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좋아한 적이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자신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었고 자신은 그 기대를 충족할 수 없어서 큰 압박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30세가 되기 전에 자신의 삶을 끝내려 했지만 친한 친구 아케이를 만나고 생각을 바꾸었다고 밝혔습니다. 티우잉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주가일홍은 자신이 사이코패스이며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자신을 자주 꾸짖고 때렸으며 형 역시 때때로 자신을 괴롭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을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형을 죽일 계획이었어. 하지만 부모님이 사라진 후 형이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 깨닫고 마음을 바꿔 형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로 했어. 주가일홍은 사촌 티우잉칸에게 자신과 아케이가 비슷한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며 서로의 감정을 깊이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몇 달 전부터 살인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주가일홍은 티우잉칸에게 부모를 살해한 시간, 장소, 방법, 그리고 시신을 유기한 위치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시신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바다에 던졌지만 봉투가 뜨는 것을 보고 이를 차슈 포크 라이스 요리로 만들어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범행 후 그는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의 왼쪽 다리는 몇 반을 꿰매야 했고 이로 인해 부모 시신 처리에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대화 말미에 주가일홍은 형에게 직접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며 사촌 티우잉칸에게 기회가 된다면 형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티우잉칸은 주가일홍이 이야기한 내용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사촌이 이런 끔찍하고 잔혹한 행동을 저질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주가일홍은 부모를 살해한 과정을 이야기하는 동안 불쾌할 정도로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도 내가 시신을 처리하는 걸 눈치채지 못했고 아무도 냄새를 맡지 못했어 라고 주장했습니다. 주가일홍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전혀 후회나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3월 15일 티우잉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다음날 오전 7시에 서구의 한 주거 건물에 도착해 주가일홍을 체포했습니다. 경찰 신문에서 주가일홍은 마침내 부모를 살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범행 장소와 공범을 밝혔습니다. 주가일홍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오전 10시 30분경 타이콕 추이 복작가 32-마 흥 4번지에 있는 하이잉 빌딩으로 출동했습니다. 건물 3층에서 경찰은 공범인 35세의 자춘 K 아케이를 발견했습니다. 3층 아파트 문을 열었을 때 경찰은 강한 부패 냄새와 에어컨 및 표백제 냄새가 섞인 악취를 맡았습니다. 아파트 구조도를 통해 범행 현장은 소름 끼치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입구에서 긴 복도가 거실로 이어졌습니다. 복도 오른쪽에는 주방과 욕실이 있었고 더 안쪽으로 가면 오른쪽에 2대의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여러 대, 그리고 잡다한 물건들이 보관된 저장실이 있었습니다. 복도 끝은 2개의 침실과 연결된 거실로 이어졌습니다. 아파트 내부에서 경찰은 표백제병 다수, 양동이, 시멘트 카트, 밥솥, 비닐랩, 그리고 600개 이상의 스티로폼 도시락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음식 가공 작업장을 연상케 했습니다. 안방 침대 밑에서는 주가일홍이 작성한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처리하는 계획이 상세히 적힌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두 번째 침실에서는 피가 묻은 테이블과 새 도마, 그리고 다진 고기 잔여물이 발견되었습니다. 테이블 아래에는 빨간 플라스틱 버킷 안에 잘린 팔, 털, 톱이 있었습니다. 욕실과 두 번째 침실 사이의 저장실에 있던 2대의 냉장고는 투명 비닐랩으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비닐랩 가장자리에서 옅은 붉은색 액체가 새어나오고 있었으며 냉장고 윗칸에서는 인간의 머리와 함께 비닐에 쌓인 인간의 장기와 조리된 고기를 담은 스티로폼 상자가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주방용 칼 1자루, 오래된 도축용 칼 2자루, 새 칼 4자루, 금속 톱 1자루, 그리고 2개의 톱날구 중 하나는 절반으로 부러져 있었음 등 총 7개의 칼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신체 조각은 2 구의 시신으로 주가일홍의 부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주가일홍은 자신의 친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절단했습니다. 그는 시신을 플라스틱 봉투와 스티로폼 도시락 상자에 담아 냉장고와 대형 플라스틱 통에 보관했습니다. 그의 방법은 극도로 잔혹하고 냉혈적이었습니다. 마침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범인 주가일홍 29세는 4가족 중 한 명으로 실업 상태였으며 주식 투자와 도박에 의존해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의 부모는 어릴 때부터 그를 철저히 양육했으며 피아노를 전문 수준까지 가르치기 위해 비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가일홍은 피아노를 잘 연주했지만 그 과목을 좋아하지 않았고 별다른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업 성적도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부모는 그를 호주로 유학 보냈습니다. 호주 유학 시절 주가일홍은 작은 체구 때문에 차별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땅바닥에 밀쳐져 구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학창 시절 겪은 이런 학대 경험은 그의 인생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이런 일들을 가족에게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 19세의 주가일홍은 홍콩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성격은 크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의 바르고 얌전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주는 부모와 자주 언쟁을 벌였고 부모가 어릴 때부터 자신에게 너무 많은 압박을 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피아노를 배우게 강요했고 개인적인 관심사를 제한하며 그를 억압했습니다. 이런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쌓였고 주가일홍은 자신의 작은 체구, 직업 실패, 그리고 연애 문제 모두가 부모의 통제 때문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은행 업무나 부동산 등 여러 직업에서 실패한 후 그는 일을 그만두고 부적절한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성인 영화 오디션에 참가하는 등 자신의 삶을 바꿔보려는 활동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오히려 그의 실망을 깊게 했습니다. 빠른 부를 꿈꾸던 그의 희망은 산산조각 났고 부모는 반복적으로 그의 빚을 갚아주어야 했습니다. 한때 그의 부모는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기도 했습니다. 남은 돈은 빚을 모두 갚고 나서 두 형제에게 각각 50만 홍콩 달러씩 나눠줬습니다. 돈을 받은 후 주가일홍은 주식시장에 계속 투자했습니다. 2013년 그는 또 한 번 실패를 겪으며 큰 금액을 잃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에게 빚을 갚아달라고 간청하며 자산을 팔아 자녀들에게 나누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에 대해 깊이 실망하며 단호히 거절했고 그가 스스로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모는 그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을 헐값에 팔아 빚을 갚을까봐 우려해 형 주가이 흥에게 집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주가이렁은 부모님의 선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부모님이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빼앗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절망한 그는 극단적인 결정을 고민하며 친구 자춘 K에게 자신의 무모한 의도를 털어놓았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자춘 K는 그의 고백을 듣고 부모를 비난하며 죽어야 할 사람은 너가 아니라 부모님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자춘 K는 주가이렁에게 무모한 생각을 버리고 부모에게 분노를 푸는 행동을 취하라고 설득했습니다. 주가이렁은 자춘 K가 내게 부모님이 실종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자춘 K는 누군가 7년 이상 실종 상태로 발견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선언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때 부모님의 자산은 두 형제에게 상속으로 나누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주가이렁은 자춘 K의 제안에 유혹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음을 내지 않고 노부부를 살해할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2월 27일 사건 이틀 전 슈퍼마켓 감시 카메라는 주가이렁과 자춘 K가 대량의 채소를 구입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영상에서 자춘 K는 계산대에서 물건값을 지불하고 있었고 주가이렁은 멀리서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인 3월 1일 주가이렁과 자춘 K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주가이렁은 부모님에게 자신이 타이콕 추이 하이힝 빌딩에 있는 친구와 함께 아파트를 빌려 이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에게 와서 정리와 청소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모님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아들이 드디어 변했다고 느끼며 안도했습니다. 그날 오전 11시 19분 아들의 진심 어린 요청에 따라 부부는 하이힝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20분 후 주가이렁과 부모님은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목격되었습니다. 감시 카메라는 세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아파트로 향하는 모습을 녹화했습니다. 주가이렁이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 소우이 씨가 먼저 들어갔고 그 뒤를 따라 남편과 아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아들의 새 아파트를 보기도 전에 문 뒤에 숨어있던 남자가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자춘 K는 칼로 그녀의 목을 그은 뒤 복부와 등에 여러 차례 찔러 그녀가 반응할 틈도 없이 즉사시켰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 주인키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반응하려 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잔인한 살해를 목격한 후 아들과 도망치려 했지만 앞에는 살기 어린 표정을 한 아들 주가이렁이 서 있었습니다. 주가이렁은 칼을 들고 아버지를 공격하려 했으나 아버지는 준비가 되어 있어 처음에는 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키가 66m였던 주가이렁은 체격적으로 아버지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자춘 K가 달려들어 아버지를 땅에 눌렀습니다. 아버지 주인키는 온 힘을 다해 탈출하려 했지만 두 명의 공격자를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등에 여러 차례 찔리고 거칠게 땅에 밀쳤으며 결국 자춘 K가 그의 목을 그어 살해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몸싸움 중 주가이렁은 다리를 다쳤고 오후 4시 19분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혼자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4일 후 범행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주가이렁은 자신이 부모를 죽인 역할만 했고 시신을 절단한 것은 자춘 K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범 자춘 K는 마카오 출신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으로 친구들 사이에서는 부드럽고 순수한 성격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에서 사기를 당한 후 2010년에 홍콩으로 돌아와 3번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의 누나는 간신히 그를 구했지만 이로 인해 그는 뇌 손상, 기억 상실, 불안정한 정신건강 상태를 겪게 되었습니다. 재판은 2014년 8월 4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배심원단은 처음에 7명으로 구성되었으나 첫 주 증언 중 1명이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면제를 요청하면서 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14년 8월 13일 스튜어트 무어 판사는 새로운 배심원단으로 재판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2015년 3월 9일 정신과 의사 정가파이는 주가 일렁이 양극성 장애와 강박 장애를 앓고 있으며 여러 차례 자살 시도를 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전문의 류싱응은 주가 일렁의 IQ가 126으로 자춘 K의 IQ 84보다 상당히 높았다고 지적하며 주가 일렁이 범행을 수행하는데 자춘 K를 조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이 극도로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살인과 시신훼손 행위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범죄는 가해자의 비인간성과 도덕적 타락을 보여주며 홍콩에서 그를 배은망덕한 부도덕한 아들로 낙인 찍는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2015년 3월 20일 스튜어트 무어 판사는 주가 일렁에게 2건의 살인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춘 K는 시신 매장 방해 혐의로 1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미 2년간 구금 상태였기에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Stain 2017 OMG, Your Honor 2018, The Sparring Partner 2022와 같은 영화에 영감을 주며 홍콩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사건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다음의 클래식 범죄 사건에서 다시 뵙겠습니다.